자, 6번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11번인데, 이게 1s2, 2s2, 2p6,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이게 6개, 마지막 3s에 한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체외각 전자에 있는 원자수와 들뜬 상태, 이것이 들뜨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있는 껍질인 3p로 갈 수가 있다. 이쪽에. 그럴 때 원자수의 비를 계산하라. 온도는 2550이다. 혹은 2550도다. 자, 볼까요? 한번. 먼저 3s에서 3p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그림 봐야 됩니다. 앞에 그림. 3s에서 3p로 가는 것은 여기 3s에서 3p로 가기 위해서 파장이 뭐냐? 5895입니다. 5895. 여기서 가능성 5895.9 홍보스트입니다. 알았죠? 이 파장을 흡수를 해야지 3s에서 3p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파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파장의 평균 능력이 있었습니다. 5893. 자, 그러면 파장은 5893 옹모스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사실은 58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10승 미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 책에서는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지금 단위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단위가 이 센티미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센티미터. 그래서 이것도 단위를 센티미터로 고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에너지는 hc 파수, hc 파장분의 1인데 보통은 이제 hc 이 파수를 많이 씁니다. 파수.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h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곱하기 C는 얼마냐?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그죠? 킬로미터. 이걸 미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고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수. 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람다분의 1인데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센티미터로 고칠 겁니다. 센티미터로 고치면 58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의 역수죠. 역수니까 이거 분의 분의 2. 이걸 다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3.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이 식의 에너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0분의 NJ.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S 껍질에 있는 거하고 3P 껍질에 있는 게 이 B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은 아까 말했죠. S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S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3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이 상태. 3P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이렇게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u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의 마이너스 k분의 t죠. k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의 온도가 2500도, 절대 온도 2500도, 에너지는 금방 계산했죠. 3.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값이 나옵니다. 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즉, 이 온도에서는 이 온도에 이 파장을 쬐어줄 때 만약에 이 나트륨이 2500도에 있다. 그러면은 중성 상태하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비는 1.72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대부분이 17,000개 중에서 한 개만 들뜬 상태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닥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 상태로 대부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은 좀 복잡할지 몰라도 실제 온도하고 파장 이 두 개만 이용해가지고 시계대만 됩니다. 파장 이용할 때는 파장을 미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 공식에 대입할 때 전부 다 여기서는 다 센티미터 단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2500도에서만 했는데 온도를 갖다가 만약에 더 높였다. 2550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 값이 아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했는데 온도가 약간 더 올라가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들뜨겠죠, 그죠? 온도가 만약에 더 올라갔다. 4000도 더 뜹니다. 6000도, 8000도, 9000도 더 뜨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처음에는 2500도 정도일 때는 10,000개 중에서 한 개, 0.02%만 들뜬 상태로 있었는데 9000도까지 올라가면은 중성 상태에 있는 것의 한 20%가 들뜬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뜬 상태의 원자비가 더 많아진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도 조절할 때, 난 나트륨으로 원자 합광법으로 나트륨을 재겠다. 그럼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2500도로 맞춥니다. 근데 약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2550도, 2600도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실제 변하는 정도는 아주 사소해요. 원자 합광법이나 원자 형광법에서는 온도 조절을 대충 해도 2500도, 2600도, 2700도에도 중성 원자가 90% 이상, 99% 이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자 발광법이다.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흡광법이나 형광법 같은 경우는 불꽃 온도가 약간 변해도 별 차이가 없더라. 중성 원자가 워낙 많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발광법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 조절 잘 해야 된다. 온도 조절 잘 해야지 들뜬 상태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 다음에 발광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 발광법에 쓰는 온도 조절이 더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연료, 사용하는 공기의 종류를 각각 다 다르게 해서 특정 온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것은 뭐냐? 원자 형광법 의 어떤 장치보다도 원리에 대해서 이때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원자 흡광, 원자 형광, 원자 발광,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 온도에 대한 영향, 그런 것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원자 분광법의 장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는 가시성, 자외선 분광 원료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광원하고 원자와 장치가 상당히 다르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먼저 광원입니다.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원소가
빛을 흡수하는 특정 파장만 보내줘야 돼요. 특정 파장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이 대단히 좁은 어떤 특정 파장만 쬐는 그런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속빈 응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수소등, 뭐 텅스텐 등 이런 것들은 연속 광원입니다. 다양한 빛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빛을 쓰지 않고 특정 파장만 아주 세게 나오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파장의 폭도 너무 넓어요. 너무 넓게 나와요. 훨씬 더 좁은 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러한 조건을 다 맞추는 게 바로 뭐냐면 속빈 응급등입니다. 이 영어로는 할로우 캐서드 램프인데 이 램프가 뭐냐? 음극, 캐서드가 음극입니다. 음극이 비어있는, 홀로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음극이 비어있는 램프. 생기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양극, 음극 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가스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형광등 보면 전극이 있고 그 사각에 가스가 차여져 있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스가 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빈 응급등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형광이라든지 뭐 발광 이런 것들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우리가 분석하려 이 속빈 응급등 할 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원소, 내가 나트륨을 재겠다 그러면 그 나트륨 원소, 나트륨 원소의 순수한 금속이나 합금으로 된 것을 바로 이 음극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음극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철을 재겠다. 그럼 이게 철. 내가 수온을 재겠다. 이게 수온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밖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 기체.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같은 영적 기체로 채워 넣습니다. 이것은 기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은 네온이나 아르곤을 많이 씁니다. 네온이나 아르곤. 자, 원리를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리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 속빈 음극등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을 건다 말은 뭐죠? 양극, 음극.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기를 걸어주면 이 양극에서 음극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음극에서 전자가 나오고 그럼 이 전자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전자가 여기에 있는 영적 기체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 기체는 충격을 딱 받으니까 이것이 양입니다. 아르곤 플러스 전자 혹은 네온 플러스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자가 나오고 이때 이 양이온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양이온이 음극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나온 아르곤 플러스가 여기에 꽝 부딪힙니다. 음극에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 있죠. 그때 이 음극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원소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 표면에 있는 어떤 원자가 충격에 의해서 튀어져 나오게 됐어요. 튀어나와서 원자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 원자 구름에 또다시 여기에 있는 전자, 여기에서 나온 또 전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들뜨게 되고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깔아앉으면서 특정 파장을 내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전자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 여기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가 나와서 아르곤을 때리고 아니면 네온을 때리면 이것이 이온화가 되어서 양이온이 되고 이 양이온이 음극에 가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음극에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금속 원자가 코팅되어져 있습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금속 원자가 튀어져 나오게 되고, 다시 튀어져 나온 금속 원자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전자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상태로 들뜨게 되었다가 다시 깔아앉으면서 바로 공명 흡수선이 나죠. 똑같은 파장. 흡수한 들떴다가 바로 그만큼 깔아앉는 거예요. 바로 그 파장을 내게 된다. 그 파장을 원자 분광법의 광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100V다, 220V다 그러면은, 그리고 5나 10A 정도로 계속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이 수극인 응급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철이나 니켈 같은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때 채우는 영적 기체는 네온을 채우고, 그 외에 다른 원소에 대해서는 아르곤가스를 채웁니다. 왜 굳이 그 가스가 되면 네온도 있고 헬륨도 있는데 왜 굳이 아르곤을 쓰느냐? 아르곤을 쓰는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곤을 왜 쓰느냐? 이온화 전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그 영적 기체가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낮습니다. 낮다는 말은 뭐냐? 똑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얘는 이온화가 더 잘 된다. 쉽게 말해서 아르곤이 아르곤 플러스로 되면서 양이온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양이온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많이 음극이 가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금속 원소들이 튕겨져 나오는 거죠. 튕겨져 나오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게 전자들과 부딪히면서 들뜬 상태로 갔다가 바로 깔아앉으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내게 된다. 그 빛을 우리가 광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온화 전위가 낮다. 쉽게 말해서 조금의 에너지만 가해도 금방 이온화가 된다. 그리고 질량이 큽니다. 헬륨, 네온보다 아르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원자번호가 더 크죠. 더 크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더 크니까는 음극에 가서 부딪힌다는 소리일까요? 그 모습이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음극으로부터 원자가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 음극등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음극에 코팅되어져 있는 원소가 튕겨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수명된다. 재생도 불가능이다. 보통은 그래서 100A를 쓰면 한 1000시간 정도 쓴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아껴 써야지 안 됩니다. 안 쓰면 오히려 영적 기체가 음극 표현을 듣게 되어져서 음극 물질의 활성을 감소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때는 이 음극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가 하나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한 원소만. 근데 생각해보면 기술만 잘하면 한 개의 원소가 아니고 여러 개의 원소를 코팅시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압을, 전기를 흐르게 하면 동시에 여기에서 아연, 철, 니켈, 납 이런 게 동시에 코팅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원소들, 다양한 원소들의 다양한 파장이 동시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 말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한 개만 있는 것은 단일 원소들인데, 공명 흡수선 나오는 빛이 겹치지 않는다면 3개, 4개의 금속을 합금해가지고 코팅시키면 다중 원소등이 만들 수도 있다. 동시에 100가지의 파장이 동시에 나와서 그 파장이 시료 속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자, 그다음 원자화 장치입니다. 원자화 장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시료들은 보통은 다 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 인산 이런 것은 암모니아가 아닙니다. 이건 지수죠. 암모니아는 이겁니다.
인을 분석한다. 인 분석 못합니다. 분석하는 게 뭐냐? 인산을 분석합니다. 인산은 암모니아 분자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중성 원자로 만들어서 중성 원자가 들뜨도록 만듭니다. 들뜨도록 빛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자화 시켜야 돼요. 원자화. 그래서 이 장치는 뭐냐? 원자화 장치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 분광법에는 원자화 장치가 있습니다. 원자화 장치는 불꽃법과 진열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낮은 에너지입니다. 낮은 에너지. 에너지 온도가 3000도 이하. 높은 에너지는 전기 스파크, 전기 아크 그런 것을 쓰는 높은 에너지도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자, 불꽃 원자화 장치는 뭐냐? 여기 보시면 불꽃 원자화 장치를 이용하면 이 세 가지 다 흑광, 형광, 달광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열법 같은 경우에는 흑광하고 형광만 사용할 수가 있다. 전열은 그렇죠? 불꽃법은 세 가지 다 쓸 수 있고 전열은 이 두 가지만 쓸 수가 있다. 네. 불꽃 원자화 장치. 불꽃 원자화 장치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온도 여기 있죠. 높은 온도의 불꽃을 이용하면은 당연하게 중성 온도뿐만 아니라 들뜬 원자나 이온 농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화물 방해 물질이죠. 아까 말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CaOH라고 하는 이런 산화물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 실제 원자와 효율은 그 말은 뭐냐? 어떤 분자가 있는데 시료 속에 분자가 있는데 이것을 불꽃 원자화 장치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것이 원자화되는 비율은 얼마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 그게 바로 뭐냐? 비불꽃 원자화 장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열법입니다. 그렇죠? 효율을 약간 더 높이기 위해서 불꽃법, 전열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불꽃을 가하면 열이 높으면 들뜬 원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온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방해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 불꽃으로는 원자화 효율, 원자화되는 그 비율이 낮다. 그래서 비불꽃 원자화 장치, 즉 전열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원자화 장치. 오늘은 원자화 장치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원자화 장치까지만. 원자화 장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불꽃 원자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책 갖다 몇 장 넘겨보시면 두 장이에요. 두 장이면 전열 원자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꽃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불꽃이 보여요. 자, 먼저 이런 게 알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접이라고 하죠. 용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산소 혹은 공기가 있고 연료통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연료, 하나는 산소. 집에서도 보면 가스버너나 이거 할 때 되면 항상 부탄가스나 도시가스가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연소를 돕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연소를 돕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조연제가 필요합니다. 이 조연제가 바로 뭐냐? 사실은 산소입니다. 산소인데 집에서는 어떻게 되죠? 따로 산소통 안 쓰죠. 그냥 탁 하면 지납니까?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2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조연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온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순수한 산소만 있으면 더 효율이 좋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산소통을 씁니다. 산소통. 공기통이 아니고 산소통을 씁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당연하게 시료 속에 있는 분자를 원자화 시키기 때문에 시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게 원자화 장치 안에 있는 시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료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연료. 그리고 동시에 이 연료가 산화되도록, 불이 붙도록 산소가 들어갑니다. 혹은 산화제가 되어 있는데, 산화제라는 게 바로 뭐냐? 그냥 산소가 산화되도록 산소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산소나 아니면 공기를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촛불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넓적하게 불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공급식, 이것은 혼합식이라고 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고 시료가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고 막 그런 그 말입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어져서 이 위로 올라가서 불꽃이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동시공급식입니다. 책에도 그림이 되어 있는데 약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가 쫙,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 들어가고,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화제가 되어 있죠. 산화제, O2입니다. 쉽게 말해서 O2나 혹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굳이 우리가 연료와 산소를 넣는 이유는 뭐죠? 우리 시료 속에 있는 분자들을 원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료가 들어갑니다. 시료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제일 바깥에서 동시에 연료, 산화제, 시료가 동시에 만납니다. 만나면서 불꽃이 됩니다. 이 불꽃의 열에 의해서 이 시료 속에 있는 분자들이 원자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혼합식은 뭐냐? 여기 보십시오. 연료, 산화제, 시료가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이 안에서 다 모여있어요. 이 안에서 다 섞여버립니다. 이 안에서 다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불은 어디에서 붙느냐? 불은 여기서 혼합되어져서 나와서 여기서 붙어요. 그게 차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동시공급식, 그러면 동시공급식, 첫 번째 거 혼합식, 두 번째 겁니다. 동시공급식은 유속이 이 정도, 그 다음에 많은 시료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꽃이 안으로 기어들 수, 바깥에 불꽃이 바깥에서 연료 따로, 시료 따로, 산소 따로이기 때문에 바깥에 불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다. 대신에 촛불같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불꽃이 폭이 좁다. 불꽃의 폭이 좁기 때문에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번호끝이 막히기 쉽다. 그리고 시끄럽다. 아마 여러분들 용접할 때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용접 소리 들리죠, 그죠? 소리가 시끄럽다. 혼합식은 어떻게 되느냐? 혼합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 들어가고, 시료 들어가고 해서 이게 다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불꽃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5에서 10cm 됩니다. 넓으니까, 시료가 넓게 나가니까는 막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넓으니까 소음도 적고 불꽃의 폭이 넓어가지고 여기에 광원이 있으면 광원이 통과하는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강도도 높여주고 제연수도 높여주고 끝이 막히는 경우도 없다.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대신에 시료의 줄수가 높다. 시료가 여기에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서 다 섞여서 가기 때문에 시료가 조금씩 붙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이 금방 제가 말하는 합친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동시 공급식의 장점은 많은 시료를 넣을 수 있다. 폭발할 위험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혼합식은 이거와 반대입니다. 이거와 반대. 이것의 장점은 혼합식의 단점. 쉽게 말해서 많은 시료, 적은 시료. 여기는 폭발 위험 없음, 예, 폭발 위험 있음. 그 다음에 동시 공급식은 아까 말했죠. 촛불 같다고 그랬죠, 그죠? 불꽃 폭이 좁아가지고 막히기가 쉽다, 시끄럽다. 그 말은 이쪽은 있을까요? 막히지 않고 소음도 얼마 없고, 그 다음에 재현성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윗부분을 갖다가 한번 쭉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원자와 조건에 대해서 이 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